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복절 여러분께 인사 올리네요. 배경이 우리 PD가 아주 감각이 뛰어나네요. 제가 이거 이렇게 주문한 것도 아닌데 태극기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오늘 홍쇼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계시죠? 며칠 전에 뭐 서울, 인천, 경기 북부에 또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뭐 국경일이니까 마침 이제 또 제가 그 집에서 TV를 보다가 여기 스튜디오로 왔는데 그 취임식을 좀 특별하게 하대요. 임명장을 받고 광화문 광장 앞인가요? 아무튼 뭐 새 대통령 축하드리고 물론 이제 아쉬운 건 인구의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가 보수고 야당인데 이분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화라는 게 이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어울려서 잘 사이좋게 살자 뭐 이런 건데 다수결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입장을 또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아무튼 축하드리고 우리나라를 좀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네요. 아이고 이거 또 정치 얘기는 민감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또 아까 보니까 거기에 뭐 이국종 선생님도 얼굴 보이고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재벌 회장들 많이 오셨대. 뭐 이재용, 뭐 정의선, LG 구광모, 신동빈 뭐 근데 이재용 씨가 중간에 하품하는 게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아무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앞에 노래 부르는 가수 한 분이 다 좋은데 좀 너무 한쪽 정치색을 대표하는 분이라 그분도 노래는 참 좋지만 그래도 오늘같이 좀 화합을 하는 자리는 특정 정치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공연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을 해드리고 어쨌거나 뭐 광복한 지 80주년 되기 때문에 오늘 홍쇼는 주제를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졌나. 특히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제가 어릴 때 비하면은 감개무량하죠. 그때는 일본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막강한 선진국이었어요. 뭐 일본의 모든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때는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소니의 워크맨을 뭐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듣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적어도 경제, 산업, 기술 분야는 한국이 많이 추월하고 어떤 분야는 오히려 일본을 능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또 홍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홍쇼는 뭐 늘 그러하듯이 아주 편안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뭐든 물어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제 경험이나 여러 뉴스 같은 거 골라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사 좀 올릴까요? 상덕이 형남매님이 가장 먼저 오셨네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스카이님 458 반갑고요. 별사탕님, 나리고 사카모토님, 위고비와 마운자로 둘의 차이를 알려달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운자로가 다음 주에 나오죠. 드디어 한국 시장에.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둘 다 아주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죠. 주사 맞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부작용 대비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어쨌거나 한 1년 정도 지나면 많게는 한 25%까지 체지방을 빼니까 이건 진짜 그래서 제약회사가 떼돈을 벌고 있죠. 위고비가 먼저 나온 약이고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또 마운자로는 미국의 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1년 정도 뒤늦게 나온, 기전은 비슷합니다. 근데 마운자로가 늦게 나온 게 좀 더 효과가 강력하다. 체중을 더 많이 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홍영희님, 효빈리님, 10시에 주무시는데 제 라이브 때문에 안 주무시고 계시니까 가족들이 질투한다. 와, 이거 엄청난 과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효빈리님. 초록사랑님도 기다려주신다. 홍영희님은 선크림을 바른다고 한다. 집에도. 예, 저는 집에도 창가로 햇볕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블라인드 올릴 때 항상 이거 바릅니다. 바르는 게 좋습니다. 송영희 님이 자궁근종 수술한다. 근데 그 따님이 자궁근종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성 4명 가운데 1명이 있을 정도로 흔하다. 그리고 80-90%는 폐경 이후에 저절로 좋아진다.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암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쪽 분야는 물론 산부인과에서 수술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수술이라 누가 명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로컬 병원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SKDM님, 네, 남편이 70세다. 전기 자전거. 네, 저는 그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로드라는 거 있죠. 이렇게 드롭바 형태로 돼갖고 숙이면서 이 안장도 이렇게 일자로 돼갖고 차체가 낮고, 이걸 이제 속도 내는 거잖아요. 포장도로 달리고. 반면에 MBT라는 게 산악 자전거죠. 그건 이제 좀 서 있는 형태죠. 그리고 안장도 이렇게 일자로 플랫하게 돼 있고, 요거는 바퀴도 두껍고 속도는 느린데 대신 언덕을 잘 올라가고 쿠션이 좋고 잘 안 넘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산악 쪽으로 추천하는데, 문제는 산악은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산악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중간의 형태로 나온 게 하이브리드라고 많이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좋은 거 많고요. 저는 이제 트랙이라는 미국 자전거 회사의 듀얼 스포트라는 걸 씁니다. 그게 한 120-30만 원 하는 제품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 힘도 좋고 언더 올라갈 때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다리 운동을 충분히 시켜주고, 그리고 웬만한 그 험한 길도 잘 다니고 안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를 권유합니다. 자, 레몬님, 네잎클로버님, 이순희님, 푸른버섯, 별사탕님, 윤 대통령 당뇨 망막증. 그러게요. 그 한림대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요. 여기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커요. 스트레스 올라가면 혈당 팍팍 뛰고, 아무튼 적절하게 조기에 레이저를 비롯한 치료를 하면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이니까 최소한의 예우는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태희님, 라고 하지머님, 네, 모두 반갑고요. 이거 채팅이 확 올라가 버렸다. 그래도 일단 다 인사를, 알리샤님, 수비님, 이롬님, 하나투, 백수미, 윤희님도 오셨고, 윤희님이 또 6465가 붙었네. 지훈님 오셨고, 카페, NCJ님, 마담 샤넬, 소미아빠, 써니, 어스카이, 백수미, 돌림이 언니, 멍이롱이님이구나. 네, 로투스님, 썬킴님, 들꽃향기, 사라영, 김정혜님, 정광숙님, 리리유, 허경석, 배제크님, 에스피로님,
손정희님, 리사정, 바다나나님, 옥된장 편을 보셨구나. 아유, 예. 에스더 TV에 얼마 전에 더울 때 찍으면서 하나 올라간 거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현선이님, 연순리님, 최숙자, SHJ님, FEFSG님, 전쟁나면 좌우가 없지요. 그럼요. 나라의 국난이 닥치면. 이부덕님, 주님 왜 이렇게 저녁을 늦게 드시나요? 아이고, 반찬하는데 2시간. 네, 어스카이님은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셜리김님, 신민경, W타이7님, 현외자님, 박선희님. 네, 패시티는요, 이제 내일 모레인가 찍습니다. 저도 좀 걱정은 돼요. 뭐 나오면 골치 아프죠. 재발한 거니까.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아크큐님, 애국가가 좀 다르긴 하대요. 네, 가을님, 황소님, 김미지님, 프린세스님, 초코쿠키. 맞아요. 일본인들이 헬기에 내려서 현찰 주고 미국 집을 사고 1980년대 일본이 세계를 휩쓸었죠. 한때는 일본 밥솥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다. 뭐 코끼리 뭐 그런 거 제품 있잖아요. 리리유님, 마마니아님, 전진애님, 네, 화해했고요. 임마리아님, 스타리실버, 김봉손님, 곰에게 공격을 당했다고요? 주님? 일본에서? 부작용이 있지요. 위고비도 그렇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식욕을 누르는 거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원래 마운자로는 당뇨약인데 요게 이제 또 브랜드 이름을 바꿔갖고 비만 치료제로도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스마트 아트 달리님이 계시는구나. 네, 캐나다 어디 계시나요? 밴쿠버인가요? 토론토인가요? 네, 프린세스 줄리님은 마운자로 쓰시는구나. 네, 그게 현재는 제일 강력하대요. 여유가 있으시면 쓸 수 있죠. 리피토로 하면 됩니다. 정소나무님, 오영도님도 오셨고, 화양연아님, 소미아빠, 엠블그리님, 아크님. 그런가요? 네, 요게 이제 라이벌 회사의 제품이 나오니까 지금 유통시장 놓고 또 광고 놓고 막 가격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한 시장 규모가 이게 몇천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합니다. 퍽포스님, 네. 한 달치가 주사 4개인데 1,000불이구나. 네. 우리나라보다는 좀 싼가? 비슷한가? 우리나라도 한 30만 원 하지요. 한 번 맞는데. 네, 일업님, 100세까지, 아이고, 제가 뭐,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른 기침을 자주 한다, 폐검사. 네, 호흡기 검사는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뭐, 천식 쪽일 겁니다. 박선희님. 그렇구나. 반민특위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아무튼 친일 청산이 좀 잘 안 된 면이 있죠. 네, 아무튼 훌륭한 조상을 두셨네요. 조세정님, 타이른을 드셔도 됩니다. 카모마일님, JI킴님, 0909님이 담낭 결석 1.5 10년 관찰. 이거 그냥 관찰하고, 그냥 아마 제 생각으로는 평생 아무 탈 없이 그냥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담석이라고 하죠. 결석이란 말은 이제 콩팥이나 요도, 오줌에 생기는 거고요. 요 간이나 담도에 생기는, 쓸개에 생기는 건 우리가 담석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뭐 하루 입원하면 뗄 수도 있어요. 떼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관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와, 위고비가 한 달에 1,400불인데 얼마 전에 499불로 내렸다. 어마어마하게 내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초의 신기술이 나올 땐 부자만 혜택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사들이 치열해지면서 또 기술 대량 생산 이런 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누리는 거죠. 네, 미국 소비자들은 행복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인사 올렸고요. 자,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그 하나 띄워줄까요?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네요.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 의향서를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저하고 집사람도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벌써 3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안 하는 분이 있다면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뭐 이렇게 의식이 없거나 있어도 희미하게 이렇게 내 의사 표현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뭐 대소변도 못 가리고 여기저기 도각 꽂고 인공호흡기 달고 이걸로 심장이 뛴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이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요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걸 안 하면 의사가 이거 중단을 못 해요. 그러면은 가족들에게도 큰 짐이 되는 거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품위 있는 죽음을 깔끔하게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요거 하는 게 좋은데 너무나 놀라운 건 성비가 제가 이걸 기사로 갖고 온 이유가 여성이 남성의 2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래 좀 정서가 꼼꼼해서 그럴까요?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더 돋보인다고 할 수 있네요. 남성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요거를 안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그 자식들에게도 아주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준하는 그런 마비 상태에서는 5년, 10년씩 병상에 누워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말도 하지 못하고, 뭐 생각도 희미하고, 그거를 무슨 치료를 계속 하는 게 옳은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존엄사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이거 가능하면 여러분 사시는 주거지 근처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오피스가 있잖아요. 또는 보건소나 하면 뭐 이렇게 읽고 신분증 갖고 가서 사인 도장 찍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반민특위 위원장이 김상덕이라는 분이군요. 네. 5cm인데 근종을 수술해야 하나 안 해도 될걸요. 뭐 이렇게 출혈이 많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임재웅 님이 87세 엄마, 일단 뭐 고령이신데요. 예, 대학병원에 가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제 저런 경우가 참 힘들어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노쇠해지고 각종 질병으로 괴로운 증세가 생길 때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은 대학병원 모시고 가고 싶은데 일단 입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어떤 질병이 진단이 되고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을 받죠. 그래서 단순히 고령자는 제가 아는 한 요양병원이 아닌 우리가 아는 대학병원은 안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네, 타입 2 원래 그 당뇨에 마흔자로 쓰는 약이죠. 네, 윤무법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근데 요양병원 가는 거를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이제 나이든 부모 입장이라면 자식들에게 너무 과도한 효도를 강요하는 것도 저는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고 애들도 밥벌이하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모든 걸 다 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받아들여야죠. 물론 이제 간병인을 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몰라도 요양병원에 가는 게 요즘은 꽤 흔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불효라고 보기도 힘들고 참 사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만 60세가 된 분들이 인구가 1,400만 명. 아니, 무지 많아요. 아무튼. 지금 5천만이 좀 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1,400만 명이 60세 이상이에요. 점점 더 늡니다. 그래서 이 고령 인구의 건강 문제가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네, 케이콤님. 가벼운 치질은 항문외과 안 가고 좋아질 겁니다. 좌욕을 많이 하세요. 네, 김정영님, 항생제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드물게 있어요. 요거는 뭐 알러지 테스트를 해야죠. 이런 경우는 약을 바꿔야 되죠. 큰일 나죠, 잘못하면. 제라팜님이 존엄사는 언제쯤 법제화될까요? 저는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다이나믹하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몇몇 분이 그 의원 입법안을 내긴 냈는데 뭐 이렇게 총선 거치면서 흐지부지 됐는데 또 아마 또 제출이 되고 일단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 열에 한 8명은 찬성을 합니다. 그게 또 옳은 트렌드고요. 오케이, 하하, 그래요. 그래서 그 연명치료 아직 안 받은 분, 중단서, 의향 결정서 안 쓰신 분들은 빨리 쓰십시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볼게요. 여기 뭐 확 돌아갔다. 네. 자, 다음은 뭐냐면요. 지금 얘기한 그 마운자로 얘기입니다. 이영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죠. 제 후배인데 저하고 사이는 안 좋아요. 옛날에 제가 뭐 엠바고 깼다고 그냥 길길이 날뛰고 그냥 비난하던 친구인데 오해라니까요. 저는 엠바고를 깬 적이 없는데 그 거의 30년 전에 그 일이 아직까지 주운 글씨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훌륭한 기자입니다. 실력도 있고. 자, 이영환 씨가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이건 뭐 전체 공개이기 때문에 굳이 허락 안 받고. 자, 이분의 글의 요지는 뭐냐면요. 위고비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 나와서 선풍적으로 많이 당뇨나 비만 환자들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고비보다도 더 강력한 마운자로라는 미국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언제 출시가 되는지 뉴스로 보도를 할 수 없다. 그게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걸 올렸고 저는 이 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이유가 뭐냐면 약사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약사법이 뭐냐면 백신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비아그라, 뭐 대머리 치료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처방해야 되는 거 있죠. 요거는 학술 전문지에서만 광고하지 일반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언제 나온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날짜도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의약품의 남용을 막겠다. 이건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인데 환자가 그렇게 섣부르게 많이 알다가 남용을 할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의사에게 처방받지 신문방송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취지로 약사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AI 시대에 아니 구글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 약이 뭐가 어떻고 뭐 유튜브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조중동이나 KBS MBC에서 못하게 한다고. 참 한심한 규제예요. 이런 약사법은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운자로가 언제 나온다.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를 해도 신문방송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법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이 언제 출시된다는 거 물론이거니와 일반 TV 광고도 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의사가 처방이 필요한 약도 전문의약품도 TV 광고 다 해요. 왜?
아니,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자. 광고를 엉터리로 하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받지만 내용이 올바르다면 왜 그 이야기를 의사만 알고 환자는 알면 안 되냐?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심지어 논문도 찾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약사법은요. 진짜 캐묵은 한심한 거예요. 제가 얘기 나오니까 또 그러니까 도대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규제를 없애야 된다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 뭐 그 우버가 아직도 안 되잖아요. 우버. 전 세계 다 되는데 우버 우리나라 안 돼요. 뭐 우리나라의 택시 산업을 보호한다. 뭐 그것도 좋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면 택시하는 분들도 우버에 참여하면 파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심지어는 구글도 지도 서비스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용하는 자전거 앱으로 스트라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핸드폰에 깔면 그냥 자전거로 이 경로가 입체적으로 다 표시되고 해발고도 에너지 뭐 와트 사용량 뭐 다 나오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아웃도어 랭킹 1등 앱인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왜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 지도를 구글이나 여기 공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사시설이 많고 뭐 이렇다는 이유로. 아니 그 군사시설 그거 솔직한 얘기로 보면 다 다른 위성 사진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정 그러면 그 군사시설 있는 데만 가리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하는지. 또 약사법도 보면 웃겨요. 의사들이 뭘 못 팔게 돼 있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집사람처럼 직접 본인이 사업자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효능도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잘못하면 과대 광고로 걸리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뭐 어디에 좋다 이야기를 막 해도 되는데 의사는 그 말을 하면 잡아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과 의사들이 아예 그걸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바꿔야 돼요. 다 진입장벽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건기식도 막 틀어잡고 앉아있고 그래갖고 지금 혈압약 하나 만드는데도 한 4,500개 제약회사에서 약을 찍어냅니다. 왜? 카피약을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후하게 쳐줘요. 그게 다 소비자 피해예요. 미국은 특허가 풀리면 되게 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카피약인데도 한 80% 가까이? 그러니까 수백 개 제약회사가 난립해갖고 약을 막 찍어 돌리고 그게 무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유, 옆길로 막 새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하게 하세요, 제발. 단 엉터리로 잘못 얘기하면 아주 그냥 엄벌에 처하란 말이에요.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면. 참. 그래서 아무튼 위고비 뭐 지금도 정확하게 뭐 다음 주에 나온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날짜를 지금 보도를 못하고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조 비만 치료제 이게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는 한 2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위고비가 기존의 강자고 다음 주에 출시될 마운자로가 새로 나온 약인데 혈투를 벌일 거다. 근데 이제 의사 처방인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원칙은 의사가 권한이 있는데 근데 환자가 선택을 하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와서 나는 위고비 맞을게요. 근데 의사가 무슨 말이에요. 마운자로 맞아야 돼요. 요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두 제약회사가 가격도 떨어뜨리고 병의원을 상대로 뭐 의사들 밥도 사주고 뭐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요, 어쨌거나 의학적인 적응 기준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예요. 상당히 뚱뚱한 분들 대상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걸 쓰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뭐 있지만 주로는 원래 날씬한데 미용 목적으로 더 날씬하려고 요거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슬기롭게 잘 선택을 하십시오. 현재는 미국에서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운자로가 한 25% 정도 체중을 빼고 위고비가 한 14% 정도? 그러니까 감량할 수 있는 맥스, 체중 감량 규모가 마운자로가 좀 더, 왜냐하면 저기 이제 리셉터를 두 군데를 아고니스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고비는 하나만 작용하는데 마운자로는 두 군데를 좀 더 넓은 규모로 식욕을 억제하고 뭐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하고 뭐 등등 혈당 떨어뜨리고, 그래서 효과는 마운자로가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똑같아요. 둘 다 뭐 주사 맞는 건 똑같고 가격도 비슷하죠. 한 달치가 한 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아니, 한 번인가 얼마지? 한번 알아보세요. 가격도 아마 비슷할 텐데 한 번에 3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 40, 한 100만 원 넘겠네. 120만 원 정도. 이게 비보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인재들이 그 공대를 안 가고 의대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불편해 하잖아요. 우려하고. 그런데 의대를 가서 머리 좋은 애들이 동네에서 뭐 여드름 짜고 뭐 레이저하고 이것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쪽, 인더스트리라고 그러죠. 제약이라든지 뭐 새로운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신약 개발, 또 아니면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 보세요. 20조나 되잖아요. 약 하나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돈도 크게 벌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 수출도 하고 달러도 벌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머리 좋은 친구들이 공대 가서 이제 전자산업은 일본도 이겼잖아요. 자유진영에서는 뭐 대만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투톱이죠. 근데 이쪽 그 생물학 쪽은 생명공학이라고 하죠. 이쪽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기껏해야 뭐 바이오시밀러는 주식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거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많이 하던 거고. 그래서 이런 그 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죠. 의학용어로 이런 쪽 시장, 뭐 비만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그 의생명 공학 쪽에 우리나라 의대를 진출한 인재들이 인턴 레지던트로 가지 말고 미국의 NIH나 뭐 미국의 제약회사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그러면 거기서 대접받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와 위고비 이제 여러분들 잘 검토를 하시고 여러분들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좋은 약이긴 하나 제가 한 1년 전에 이 홍쇼에서 요 위고비에 대해서 따로 1시간 강연을 한 거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 약들이 어떤 기전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가장 강력한 본능이 식욕을 억누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시된 지 한 몇 년 안 되니까 아직 장기적인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실제로 지금 논문도 보면 이거 쓰게 되면 뭐 췌장염이 막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췌장염 골치 아픈 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모니터하면서 쓰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나? 그래갖고 이제 이 오젬픽이라는 게 이제 그 위고비죠, 위고비. 성분명 같은 약이고, 뭐 이런 약들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레스토랑이 그 음식 양을 줄이고 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사람들 뚱뚱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막 먹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떨어지니까 레스토랑에 가서도 음식을 많이 남기나 봐요. 그래갖고 음식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이 이렇게 외식 산업의 형태도 많이 바꾸고 있다. 여러분들 미국 가보신 분들 알죠? 뭐 하나 시키면 1인분이 뭐 이따만 해요. 걔네들은 콜라도 뭐 그리고 햄버거나 뭐 양이 엄청나죠. 스테이크도 뭐 이따 많이 먹어요. 아무튼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식물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트렌드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재밌어 갖고. 자, 요 얘기는 뭐냐면요. 정재훈이라는 분의 페이스북 글이네. 정재훈 아시죠? 유명한 약사죠. 저하고도 방송도 하고 친합니다. 저 과천 쪽에 이제 개원한 분인데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아무튼 뭐 훌륭한 전문가입니다. 요 분이 이제 글을 하나 쓴 거, 요거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왜 이런 분이 글을 올렸냐? 얼마 전에 이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위키즈 온 더 블록, 여기 이제 뭐 유명한 인사들 많이 오는데 그 이계호라는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계호 이제 그 식품화공학 하신 교수님이죠. 강연도 참 잘하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아주 광범위한 팬을 거느리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도중에 커피 안에 발암물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를 언론에서 딱 떼갖고 뭐 네이버나 이런데 확대 재생산되면서 좀 겁주는 쪽으로 야, 커피 안에 발암물질 있어. 뭐. 그런데 정재훈 약사님은 그걸 보고 그건 좀 과도한 얘기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여기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방송에서 그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요 두 가지예요. 그 왜 튀김 감자라든지 불에 탄 고기에서 나오는 거죠. 요게 커피도 이렇게 원두를 그 볶을 때 뭐 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 지적은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양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다. 보세요. 여기 좋은 표현을 썼죠. 커피를 7잔을 마셔야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 한 팩에 해당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요. 감자 한 팩, 커피를 7잔을 먹어.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튀긴 감자 한 팩은 무심코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먹을 때 벌벌 떨 이유가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벤조피렌도 마찬가지로 양이 굉장히 작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이계호 선생님도 뭐 이런 취지로 얘기는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뽑아갖고 커피 안에 발암물질 많아. 뭐 이래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비욘디의 홍쇼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속지 마시라. 뭐든지 양에 관한 문제예요. 항상 뭐가 있다 없다 이건 절대로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1ppm이라는 거 아시죠? 1ppm. 1ppm이라는 게 100만 분의 1의 농도예요. 질량으로 100만 분의 1. 그러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1ppm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작은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염물질 1ppm, 뭐 100만 분의 1이니까 ppm 단위의 물질이 있으면은 뭐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1톤이라 그러죠. 1톤, 물 1톤. 1톤이 얼마냐면요. 가로, 세로, 높이 1m. 그러니까 한 요 정도, 1m 이 정도의 커다란 사각형. 뭐 이만한 사각형이죠. 그게 물 1톤이에요. 1m, 1m, 1m. 그 안에다가 이렇게 수조 안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 놓고 1g을 섞으면 그게 1ppm이에요. 그 1g이 예를 들면 똥이라고 해볼까요? 똥 1g이면 아마 무게를 재면 한 요만큼 될 거예요. 요만큼을 똥을 따갖고 한 1m, 1m짜리 수조에다 섞어요. 그게 1ppm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그 물을 마시겠냐고? 안 마셔요. 요만큼이라도 섞으면 사람들은 요만큼 섞어야 뭐 1ppm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농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많아야지 우리 몸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재훈님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뭐 항상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뭐 또는 여러 제품도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공익 무슨 매체인 것처럼 뭐 포장을 해요. 뭐 네이버에 블로그를 올린다라든지 유튜브에 채널 운영할 때 뭐 시민 건강을 위한 연대 뭐 예를 들자면 제목이 다 그럴싸해요. 그리고 뭐 자연과 뭐 인류 건강을 생각하는 뭐 유토피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소비자의 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공익적인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누군가를 라이벌 회사의 뭐를 죽이려는 라이벌 회사의 화장품이든 푸드든 안에 뭘 파는 거예요. 뭐 해보면 사람이 하다 보면 제조 공정 가운데 뭐가 요만큼 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막 침소봉대한 이게 화학 물질인데 이게 뭐 들어가면 뭐 몸에 발암 물질이 되고 뭐 겁을 잔뜩 줘요. 이 성분이 뭐 그래놓고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런 성분이 없는 제품은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거 다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유발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에 대한 컨셉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검출 기법이 발전하면 ppm이 뭐예요? ppb 10억 분의 1. 심지어는 뭐 나노그램 뭐 몇백 뭐 10조 분의 1까지도 지금 찾아낸다고요. 이게 있다 없다일 뿐이지 있어도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걸 갖고 사람들을 겁을 주면 되냐. 여러분 제가 커피 광이거든요. 하루에 막 커피를 너섯 잔씩 마셔요. 근데요 제가 얘기했죠. 하버드에서 이 커피에 대한 논문을 가장 많이 씁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거기가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영양 역학 교수들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때 얘기했죠. 그 중국 재벌이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을 기부해서 하버드 역사상 최고 기부액을 자랑했던 곳이에요. 그 푸드 에피데미올로지죠. 그러니까 영양 역학을 전공으로 하는 그 한 12명의 교수들에게. 근데 거기에서 한 두세 분이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페이퍼가 나와요. 커피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마시니까. 근데 일관되게 커피가 건강에 좋은 걸로 나옵니다. 중립도 아니에요.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쪽으로 계속 페이퍼가 나와요. 총 사망률도 떨어뜨려 암 발생률 뭐 심장병 뭐 당뇨 고혈압 막 각종 질병마다 조금씩 다 좋게 하는 쪽으로 나오지 커피를 마시면 뭐 위험해진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커피 안에 카파스톨 뭐 콜레스테롤 들어서 뭐 근데 그것도 양에 관한 문제예요. 일단 뭐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망으로 걸러서 하는 드립 커피는 100% 안전하고요. 다 걸러지고 머신 커피에서는 좀 기름이 뜰 수 있죠. 고소한 맛으로. 근데 그것도 하루 한 두세 잔, 서너 잔 마시는 걸로는
뭐 그렇게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려요. 양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그 비욘디 애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뭐가 들어있으니 나쁘다. 뭐 이런 거 막 낚이지 마십시오. 조금 들어가 있다. 극미량 들어가 있다. 뭐 우유 안에 항생제가 있다. 있겠죠. 소도 뭐 여기 뭐 염증 생기고 하면 항생제 맞고 뭐. 근데 그 양이 정말 무시해도 좋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유를 항생제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럴 것 같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커피는 우리 정재훈 약사가 지적한 대로 양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네, 배롱나무님 폴리페놀이죠. 맞아요. 커피 안에 그 검정색 색소가 커피나무의 폴리페놀이고 그 자체가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이 세 가지 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하하님이 하롱베이 안말 때 막 오메. 그러니까 안마할 때 막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는 거요. 조심해야 돼요. 예, 뭐 목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밟으면 큰일 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커피 줄이라고 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지만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많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시고요. 두세 잔, 서너 잔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수년 이상 연구한 역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메커니즘 기전상 걱정이 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실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걸 보는 거니까. 오케이. 네. 돼지 숯불갈비는 불에 탄 거니까 그 탄 부분은 떼고 드셔야죠. 그죠? 맞습니다.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를 찾으십시오. 저희 비욘디에도 족부 정형외과 또는 족부 재활의학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관절이나 어디가. 그러면 이제 바로 정형외과로 가지 말고 저라면 재활의학과를 먼저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술하는 데가 아니니까 약으로 되거나 물리치료나 자세나 운동으로 일단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관절에서 호소하는 통증은 재활의학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7, 80%다 치료가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정형외과를 바로 가면 뭔가 자꾸 뭘 시술이나 수술을 하자는 쪽으로 권유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향아님, 프랑스에서 보시고 계시는구나. 네. 환영합니다. 아유, 프랑스 좋은 나라죠. 저는 프랑스 파리는 10번 이상 가봤지만, 그거 어디지? 거기가 이렇게 아비뇽이 참 좋더라고요. 아비뇽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엑상 프로방스 이런 데 다 좋고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커피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기사가 나온 것도 참고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기사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그 지방의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자기 몸에다가 항암제를 실험했는데 이게 유죄였다가 나중에 무죄로 뒤집혔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이오 벤처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신약의 하나로 그 항암제 세포 독성은 아니지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을 하다가 교수님이 자기 몸에다 한번 준 것 같아. 그 옛날에 여러분 그 헬리코박터 윌이라고 위장에 사는 세균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호주의 베리 마샬이라는 내과 교수인데, 이 사람 제가 한번 호주에서 만난 적도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벨상 받은 게 그 약을, 그 균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또 스승님이 있고, 이분은 그 균을 자기가 직접 먹었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구강을 통해서 위로 전염이 된다는 걸 규명을 한 거죠. 살신성이 나고, 그 덕분에 이제 뭐 노벨상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에 오면은 유죄 판결 받고, 저 유죄라는 건 형사처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고발을 한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 라이벌 회사에서 아니면 같은 회사에 누가 찌른 것 같아. 우리나라가 뭐 고발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왜 정식 그 루트를 거치지 않고 임상실험을 하려면 왜 이제 병원 안에 IRB라고 뭐 이렇게 뭐 기관 단위로 뭐 그 여러 전문가들 모인 데서 발표를 하고 내가 이렇게 실험하겠다. 과정은 이런 거고 목적은 이런 거고 뭐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걸 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래갖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판사가 보니까 요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또 뭐 나름 연구라고 하는 선의의 목적으로 자기가 한 거니까 이게 위법성이 법률 용어로 이제 조각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처벌을 하지 않겠다.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게 뭐 고무 찬양할 일은 아니에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그런데 뭐 이런 거까지 이렇게 뭐 벌을 다 줘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수면제를 술에 타서 마시는 것 같고, 저도 기소유예, 뭐 그게 무죄는 아니죠. 누가 찔러갖고 아무튼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런 그 고소고발이 많아요. 요것도 누군가가 찌른 겁니다. 저 내부 사정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들은 뭐 또 이 바이오벤처 쪽이 뭐 하나 뜨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별거 아닌데 뭐 이 주식시장은 확 그 투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터무니없이 누가 봐도 비싸. 뭐 신약이 됐든 뭐가 됐든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뭐가 공인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가치가 요 정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10,000원이요 라고 생각하는데도 그거를 막 10만 원, 100만 원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도 전문가 니네가 아무리 10,000원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100만 원 주고 산다. 왜? 요거 좀 있으면 20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보면은 거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 좀 가다가 확 꺼지잖아요. 그거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이오 주식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엉터리가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뭐 FDA 공인이 바로 떨어질 것처럼 바이오 벤처로 뭐 무슨 항암제든 뭐든 FDA 공인 난다고 떠든 것 가운데 된 게 지금 뭐가 있어? 단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고요. 뭐 시총이 뭐 몇십 조 올라가는데 한순간에 다 정보 안 사람 미리 다 팔아버리고. 속지 마십시오. 예. 아니 무슨 얘기하다 또 옆길로 막 샜네요. 네, 바이오가 그렇단 말입니다. 요새 뭐 연어 추출물 뭐 PDRN 그렇게 뜬다면서요. 우리나라만 그래. 딴 나라도 그런가? 아무튼 참 우리나라 극성이야. 어쩔 때는 뭐 2차 전지 뭐 또 확 꺼지고. 아이고 나 참. 네. 그래요. 바이오 투자할 때는 잘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도 제 동기 하나가 스승한테 고발당했잖아요. 거기도 쟁쟁한 그 병리학의 교수인데 뭐가 돈이 오고 가는 문제니까 바이오 벤처 하면서
자기 위에 스승이 제자를 고발을 해요. 찔러서 뭐 이놈이 나쁜 놈이다 뭐 해갖고 옥신각신하고 참 돈이 얽히면 사제간에 뭐 그런 것도 없나 봅니다. 참 아이고 대상포진은요. 그 대상포진을 고생을 해도 또 맞는 게 좋아요. 근데 바로 맞는 건 아니고 몇 달 기다렸다가 대상포진은 한번 걸려도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백신은 또 따로 맞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두 같은 거는 이제 걸리면 평생 면역인데 대상포진은 그 수두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차, 3차 뭐 많은 경우는 4번도 걸릴 수 있고 아무튼.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있나? 요거 부음 기사 하나만.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분이 2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네요. 그 제프 베조스의 엄마가 78세인데, 좀 이른 연령이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세계 최고 부자인데, 엄마가. 이 기사로 났더라고요. 아들은 뭐, 좀 너무 지나치게 성형을 많이 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긴 합니다만은 어떤 여성한테 홀랑 빠져갖고 뭐 베니스에서 초호화 결혼식 했다고 얼마 전에 막 뉴스에 보도 나왔는데 엄마는 돌아가셨네. 근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기사를 살펴보니 병명이 루이 소체 치매라는 거죠. 루이 소체 치매. 루이 바디 디멘티아. 요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가운데 뭐 1, 2%밖에 안 되는 작은 비율인데 좀 특이한 치매인데요. 예후가 아주 안 좋아요. 이건 뭐 유전자가 관여하는. 그래서 이분이 뭐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겠어요. 아들이 세계 최고 부자고 미국이 또 의학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한 나라인데도 이게 이제 제가 이분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으면 건강도 뭐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검사, 백신 또는 치료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만 받는 수술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돈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외과 의사가 어떤 기발한 수술 방법을 개발했다. 그거 특허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의학적인 이런 거는요. 다 그냥 쉐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분도. 루이 소체의 치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체질로 물려받는 치매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운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내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뭐 유명인사들 뭐 죽음 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제클린 오나시스가 있잖아요. 제클린 오나시스가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선박 재벌이죠. 오나시스의 또 부인이기도 하고. 그 뭐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네. 아무튼 뭐 백화점 가면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분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아름답고 뭐 기자였지요. 미국에 기자하다가 이제 케네디 눈에 띄어서 결혼했는데 돈도 많고 뭐 해도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악성 림프종. 지금은 다 치료가 돼요. 뭐 좋은 뭐 세포이식술이나 좋은 항암제도 나왔고 지금은 카티 치료라고 하는 또 획기적인 치료가 나와서 이제는 정말 많이 완치시키는데 그분이 그때는 그런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돌아가셨죠. 갑상선 7cm. 그러니까 그게 암인가요? 크기가 너무 크네요. 저라면 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갑상선 수술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게 눈에 띄어서 아무튼 명복을 빌고요. 이런 안타까운 게 있네요. 루이 소체 치매로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윤무부 선생님이 오늘 돌아가셨네. 기사로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분 부고를 또 이렇게 따로 픽업을 했냐면요. 보세요. 2006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이분이 그 전에 방송 활동 무지 많이 했는데 뇌경색 쓰러져 갖고 말도 좀 어눌하고 행동도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근데 성공했는데 이번 6월에 2달 전에 재발을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 사례를 꺼내냐면 중풍이라는 건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도 잘 와요. 암도 한 번 걸렸잖아요. 완치돼도 7, 8년 있다가 그 부위나 다른 부위에 2차 암이 또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요즘 굉장히 흔하게 봐요. 중요한 건 아예 중풍이 안 걸리거나 암에 안 걸린 사람보다 재발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중풍을 경험한 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풍 치료의 핵심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때는 재발하면 더 큰 규모로 더 치명적으로 오니까.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약은 잘 써야 되고요. 피가 안 굳게 하는 약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압 관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맥 잘 치료해야 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혈관이 말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죠. 경험적으로 막 과로하고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면 얼굴에 막 개기름이 흐르고 그러다가 이런 데 막 피지가 막 빨갛게 붓고 뽀루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변화가 내 몸 안에도 생깁니다. 혈관 안에도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율신경을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몸 안에 염증 반응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건강한 혈관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맑고 건전한데 매끈한데 염증이 올라가면 이 혈관 안도 이렇게 벌겋게 부어요. 혈관이 붓는다는 게 좀 웃기지만 아무튼 혈관 내벽도. 그러다 이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울긋불긋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뽀루지 터지듯이 툭 터지고 그러면 혈관 벽에서 그 뭡니까 그 죽종이라고 하는 노란 기름들이 화산 터지듯이 막 튀어나온 거죠. 마치 피부에서 고름 나오듯이 똑같아요. 그런 일이. 그게 뇌나 그게 심장 혈관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꼬챙이로 긁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혈관에 뭐 긁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뇌나 내 심장 안은 매끈한 파이프예요. 근데도 희한하게 내가 뭐 이러고 막 이러고 잠도 못 자고 막 과로하면 여기가 붉게 붓고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거기 터지면 거기 혈소판이 막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재발을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윤 선생님 그 명복을 빌고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이미 현재 중풍을 앓았던 분은 한 명의 의사를 정해서 신경과겠죠. 이분에게 레귤러하게 항상 쭉 다니면서 모니터를 해야 한다.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혈관 안에 뭐 초음파나 도플러나 뭐 이런 걸로 체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먹어야 한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뭐 며칠 빠뜨리고 하면 혈관이 또 잘 굳어요. 그래서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네, 자반증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이제 시스테믹하게 엮이면은 이것도 좀 치료하기 어려운 자반증이 있어요. 중요한 건 혈액
내과라는 곳이 있죠. 혈액내과. 옛날에 서울대 박선양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 그분이 지금 부산 해운대 백병원으로 갔지요. 의정부에도 그 김동욱 선생님이라고 또 아주 저명한 분이 있고. 그래요. 요관에 결석이 있는데 CT로 방광까지 내려왔다. 그거 이제 이동성이 있는 거니까 운 좋으면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 보시죠, 뭐. 네. 일단 그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하죠. 네. 결석은 뭐 아플 수는 있고 그런데 그걸로 뭐 죽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뒷목 땡기고 하는 거는 중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핏대 오를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좀 약간 의학 지식이 없는 거죠. 이 뒷목이 뻐근한 건 뭐 고혈압 중풍하고 상관없고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목에 근육이 확 잡아 이렇게 수축이 돼서 뻐근하고 아픈 거죠. 혈압 올라가거나 중풍으로는 여기가 뻐근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판심, 뭐 오른쪽 이쪽 어느 한쪽 이상한 거예요. 힘이 빠지든 마비가 되든. 그리고 혀가 안 돌아가고 눈앞이 한쪽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막 어지럽고 아니면 두통이 심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토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뒷목을 잡는 거는 이거는 족보에 없는 증세다. 한은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지금 네, 한번 찾아볼게요. 한은주님 질문 좀 찾아볼래요? WM 킴님이 관상동맥 조영술 이상이 없고 그러게요. 이완결합이 50 이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네. 예. 근데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저 약을 준 거는요. 그래서 혈압을 약을 먹고 떨어뜨리는 건 85세에도 요새는 기대여명이 85세면은 95세, 100세까지 10년 이상 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좀 약을 먹고 치료해 주는 게 좋긴 합니다. 오케이. 우리 아들이 혓바닥에 노랗게 황태가 끼고 혀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났어요. 3개월 됐다. 자,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것도 족보에 없는 병입니다. 설태가 끼거나 하는 건 대개 영양 결핍과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그 종합 비타민제라든지 특히 이제 미네랄이 좀 다양하게 들어간 그런 거를 한 2-3알 정도 용량을 좀 늘려서 한 1-2주 드시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글링을 좀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좋아질 겁니다. 특별한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혀세정기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얼마 안 합니다. 그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1-2천 원이면 살 거예요. 양치질 한 다음에 혓바닥을 좀 긁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미뢰라고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구내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오케이. 네. 이게 개똥벌레 튜브님이 방사능 오염 음식을 조심하라. 네, 10,000원 기부해 주신 건 감사한데 후쿠시마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 글로벌한 세계적인 다른 나라 사례하고도 좀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뭐 호주나 직접적으로 해류의 영향을 받는 미국 LA 쪽 사람들도 해산물 다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유한양행의 메폴민을 먹고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저 약은 메폴민은 나온 지 100년도 더 된 약이에요. 프랑스의 제약회사가 요게 이제 그 생약입니다.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그걸 나중에 화학적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계에 있던 성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물론 이제 드물게 뭐 산혈증 뭐 이런 거 생기는 건 굉장히 드문 거고 아무튼 이게 일반 당뇨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노화 방지로 혈당을 떨어뜨리니까요. 저는 먹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중년인데
내 건강을 좀 더 엄격하게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왜냐하면 메폴민이 이제 아스피린과 더불어 암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을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윤 박사님 거고. 자, 이제, 지금, 이 몇 분입니까? 이제 오늘 본론. 이게 지금 우리가 AI로 요약본이 자막으로 나가나요? 홍쇼가 잘 모르지, 자기가. 이게 요약본을 좀 해야 안 돼. 지금, 11시 12분에 1시까지 12분 후에 이제 오늘 주제가 나가네. 아이고, 참. 여러분, 이게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광복절 50주년으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죠. 그 전에 요 도표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게 보면은 29.8%가 부적절하다. 29.2%는 눈치가 보인다. 개인적으로 자유다. 문제가 없다가 19.2%다. 요게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광복된 지 80년이 지났잖아요. 일제에 병합된 게 1910년이니까 뭐 100년도 더 지났고. 근데 광복절이니까 그래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많이들 힘들었고 순환을 겪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는 건 좋은데 일본에 가지 말아야지.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그래야 하나? 이게 지금 일제시대면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젊은이라면 뭐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고조 할아버지 때 일을걸요, 아마. 그때 일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이제 우리를 괴롭힌 거고 연좌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어쨌거나 자유 그 서방 진영의 우방 국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는 솔직히 중국보다는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옳은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식 있으면 일본으로 유학 보내요? 중국으로 유학 보내요? 아니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뭐 아주 극도로 반일 운동하는 분들도 뭐 일본에 아파트도 있고 일본의 아이들 뭐 유학도 보내고 다 그러시대요.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니까. 고조 할아버지 때 나쁜 짓 한 건 맞고 그걸 잊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그 여행이 자유롭게 돼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컴플렉스가 없잖아요. 1인당 소득도 일본을 앞질렀고 삼성 현대가 일본 산업을 앞질렀잖아요. 뭐 BTS나 뭐 이런 K-팝이라든지 노벨 문학상도 나오고 아카데미상도 나오고 손흥민 축구가 세계를 흔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이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8.15 때 뭐 일본에 갈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왜 눈치를 보고 흉을 보고.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작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일본에 여행을 가냐 마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이 다음부터 이제 제가 해드릴 이야기를 보자 이겁니다. 제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예요. 요게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평균 수명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뭐 비슷하긴 해요. 84.85, 84.43. 홍콩은 너무 인구가 적으니까 빼고 아무튼 뭐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나라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 산다. 요건 좋아요. 요건 좋은데 요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건 요 아래 데이터예요. 보십시오.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아픈 기간을 재봤더니 그러니까 막 끙끙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아픈 기간을 뺀 거예요. 평균 수명에서. 일본은 남자가 72, 여자 75세예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65, 66세예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한국은 수명은 일본과 비슷하고 오래 살게 된 건 맞는데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중요한 게죠. 이게 진정한 그 길이에요. 이런 걸 신경을 쓰는 거지. 뭐 유니클로 옷을 산다. 뭐 광복절날 일본에 뭐 일이 있어서 간다.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부끄럽고 기피하고 비난의 대상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아픈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짚어드리면 여러분도 하나 알아두시죠. 이제 광복절 때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 될 게 현대삼성도 많이 따라잡고 1인당 GDP도 따라잡고 뭐 건강 분야는 뭐가 문제인가? 자, 첫 번째. 한국은 왜 일본보다 이렇게 아픈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만율입니다. 비만율. 우리나라가요.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체중이라고 그러죠. 비율이 36.7%예요. 같은 해 일본은 어떠냐? 27%죠. 한 10%포인트 정도 낮잖아. 이 작은 비율이 아니죠. 한국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많다. 비만하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을 중심으로 각종 성인병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다짐해야 할 건 운동을 하든 음식을 조심하든 살을 좀 뺍시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아시죠? 특히 복부 비만이 피하 비만 말고 복부 비만이 복부 비만 아시죠? 요게 배가 나온 게 복부 비만이 아니에요. 배가 나와도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손가락으로 백가죽으로 한번 잡아보란 말입니다. 백가죽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백가죽이. 이게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똑같은 36인치면 허리 둘레가 이게 두꺼운 사람이 나쁩니까? 얇은 사람이 나쁩니까? 누가 더 건강에 해로울까요? 집안에 누가 있는데 허리 둘레가 똑같아. 옆 사람하고. 근데 허리 둘레 똑같대. 이게 잡았더니 요게 나는 두꺼운데 이 사람은 얇아. 그러면 얇은 사람이 좋아요? 두꺼운 사람이 좋아요? 이거 뭐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그냥 잡아보면 돼요. 이걸 한번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아직 답을 안 달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하고 달리 나비나비님이 정답이에요. 얇은 사람이 안 좋은 겁니다. 윤희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게 두꺼운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지금 비만이 나쁘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뚱뚱하다. 이때 뚱뚱하다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요. 성인병의 근원이 된다는 비만의 정체는 뭐냐면 이른바 복부 비만이죠. 옐로우 팻이라고 그러죠. 노란색으로. 우리가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건 복부 비만이 나쁜 거고요. 날씬한 체형과 관련된 피하 지방, 이런 피부 아래 하얀 지방, 화이트팻은 보기만 흉하지 내 건강, 특히 혈관 건강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건 백가죽이 아니다. 이 백가죽은 피하 지방이에요. 요거 그냥 보기 흉할 뿐이고 요거는 그냥 지방 흡입으로 잘 빼져요. 몸에 나쁜 건 백가죽이 아니고 백가죽 안에 창자 안에 들러붙어 있는 노란 기름 얘네가 해로운 거. 얘네가 알갱이가 돼 갖고 막 혈관 안으로 막 퍼져 있고 췌장을 자극해서 막 혈당을 올리게 만들고 염증 생기게 만들고 터지게 하고 막히게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허리 둘레가 똑같다면 차라리 이 백가죽이 두꺼운 사람이 상대적으로 내장 안의 기름량은 적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배 가죽은 이렇게 집을 때 두꺼운 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뭐냐면요. 배는 불룩한데 배 가죽은 얇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창자 안에 기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방송 보시면서 좀 뜨끔한 분이 계시다면 배 가죽이 얇고 배 나온 오늘은 복부 비만을 줄이도록 애를 쓰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들은 얘기예요. 왕도가 없어요.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시라. 그게 최고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매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 나는 배드민턴을 좋아해. 그럼 그걸 하세요. 나는 걷는 걸 좋아해. 나는 등산 좋아해. 뭐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탄수화물 줄이고 많이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그러면은 뱃살이 쫙 빠져. 뱃살은 잘 빠집니다. 제일 잘 빠지는 게 뱃살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데 살이 더 빠지기 쉽다 아니에요. 요런 데 살이 더 빼기 힘들어요. 요런 그 튜브를 넣어서 뽑아내는 지방 흡입술밖에는 방법이 없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빼는 건 뱃살입니다. 노력하면 잘 빠지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저 보셨죠? 36.7%, 일본은 27.2%, 거의 10%포인트나 한국이 높다. 굉장히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날씬한데 한국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비만이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만은 일본에게 뒤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흡연은 비슷해요. 흡연은. 오히려 일본이 좀 더 높죠. 근데 일본은 식당에서도 아직도 담배 피는 데가 있으니까. 일본은 특이한 게 일본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남자가 일본보다 많이 피는데 일본은 여성들이 담배를 참 많이. 요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어쨌거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뭐 다행합니다. 흡연율은. 근데 문제는 요 다음에 음주가 문제예요. 음주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음주가 야, 이게 왜 빠졌냐? 그 음주가 빠졌네, 자기야. 응? 요 사이에 그 음주율이 있어. 그 담배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술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십니다. 아, 이게 없네. 내게 없구나. 자, 지금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음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요. 일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찾았는데 누락이 됐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OECD 우리나라가 그 슬로베니아인가 하는 나라 다음으로 독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로 돼 있고요. 그 일본인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1 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우리나라는 8.7리터. 이게 세계 보건기구 통계예요. 일본은 7.1리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확실히 술을 더 많이 마신다. 연간 1.6리터. 요걸로 그러니까 뭐 한 20-30병 이상 더 마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뚱뚱하다는 거, 두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 요걸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음주운전도 우리나라가 이거 보십시오. 통계 보면 5배에서 7배나 많아요. 요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많이 하지 우리나라? 그래서 아무튼 술을 좀 줄입시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자, 세 번째.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게 또 큰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7.3명, 일본은 15.4명. 거의 절반 차예요. 절반. 어마어마하게 차이. 이게 사실 압도적으로
부끄러운 수치예요. 10%가 아니고 100% 차이. 거의 우리나라는 30명 가까이 자살하는데 일본은 15명이 자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게 다이나믹하고 뭐가 빨리빨리하고 뭐 다 좋은데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등이죠.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 1등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동안에 소득은 올라갔는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낙인을 찍고 괴롭히고 소외된 사람은 죽고 뭐 아무튼 이게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보건 의료 지표 가운데 제가 제일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요 세 번째 자살률. 뚱뚱한 사람이 많다, 술을 많이 마신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일본보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우울증이든 아니든 자살의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가족이 한꺼번에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아니, 근데 우리나라 복지도 기초생활수급자면은 뭐 생계나 주거나 교육이나 뭐 의료나 이쪽으로 네 가지 분야에서 평균 소득의 한 20-30%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뭐 먹을 것도 다 주고 최소한의 뭐 생활비도 주는데 그런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빈곤으로 죽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비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특유의 비교 문화. 왜 SNS를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고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뭐 망고 빙수도 먹고 뭐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좌절이 뭐 우리나라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위 자산이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부동산, 주식, 은행 예금 다 합친 거에서 빚을 뺀 100등에서 딱 50등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2억 4천만 원만 있어도 내 재산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딱 중간이에요. 근데도 아마 이 정도 있는 분들 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좀 종교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톨릭, 불교, 개신교, 뭐 정치적인 것 저쪽도 틀렸고 이쪽도 틀렸어요. 캐톨릭은 너무 또 진보 의제를 강하게 가고 저쪽은 좀 엉터리 보수 쪽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직자들이 종교가 몰입을 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비극,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광복절날 일본보다 2배나 많은 자살을 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이거를 고쳐야 한다. 이게 진정한 그 길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뭐. 고경민 님도 종교가 엉망이다라고. 이게 종교가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 변질돼갖고, 뭐, 한쪽 정파를 지나치게 지지하거나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수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의연하면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사는 고장, 내가 사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옷, 뭐 저도 이거 오늘 뭐 나온다 그래갖고 이거 가이스토리인가 2만 원짜리예요 이거. 비싼 거 아니면 이런 거 그냥 사서 입잖아요. 입고. 아니 아무튼 제 얘기는 그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좀 가치를 두고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살률은 이게 제가 보기에 뭔가 그 국가 차원의 어떤 어젠다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일본과의 보건지표 비교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자살률이 정확하게 2배가 높다. 이건 정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뭐 이게 아무튼 다 우리가 지금 불리한 거면 그리고 당뇨도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당뇨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얘기했죠. 네가 건강한지 아닌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혈당이에요. 물론 뭐 비만율도 있고 뭐 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우리 건강을 암시하는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로 딱 보여주는 숫자는 혈당입니다. 당뇨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합적인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일 고치기 힘든 거기도 해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식이나 운동이나 약으로 조절이 잘 돼요. 근데 혈당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약도 이것저것 잘 써도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아무튼 제일 까다로운 게 혈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비영리 보건의료 재단에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했잖아요. 건강을 암시하는 제일 중요한 지표 넘버 원, 이건 혈당이다. 블러드 글루코스다. 혈당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당뇨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뇨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공복 혈당은 126 이상 당뇨잖아요. 110이 120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정상이지만. 110보다 100이 낫고 100보다 90이 낫고 90보다 80이 낫고 80보다 70이 낫. 물론 극단적으로 단식을 하는 건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피를 뽑았더니 내 공복 혈당이 뭐 60, 70, 이분은 뭐 아주 훌륭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혈당이 쭉쭉 장기나 세포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일을 하는 것. 혈관 안에 머물러서 정체되어 있지 않다. 혈당이 높다는 얘기는 내 몸의 신진대사가 엉망이라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장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안에 그대로 포도당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건데 이게 2024년 가장 최근 데이터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세계보건기구 데이터예요. 일본의 당뇨병 유병률이 8.1%예요. 100명 가운데 8명이 당뇨 환자인데 우리나라는 9.6%다. 그러니까 2명 더 높은 거죠. 이게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본보다 아까 말한 대로 뚱뚱한 것도 영향이 있고 또는 먹는 거나 운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당뇨가 많은 건 이게 비극입니다. 요걸 줄이지 않으면 건강 수명이 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구의 9.6%가 당뇨다. 근데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뇨 근처에 있는 수우 양가 가운데 뭐 미에 해당하는 우리가 내당능 장애라 그러죠. 공복 혈당 예컨대 뭐 115다. 이런 분들은 정상이지만 여기에 안 들어가지만 언제가 당뇨가 될 사람들. 이런 분들은 노력해야 돼요. 미니멈 100보다 낮아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나중에 끝난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 해서 공복 혈당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90, 80, 70 이래야 좋은 거예요. 이게 엑설런트한 겁니다. 100을 넘어가면 당뇨는 아니지만 뭐 한 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혈당이 높다는 거 문제다. 자, 그 다음에 10대 사망 원인도 보면 이 동그란 게 이제 일본의 10대 사망 원인이에요. 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노화라는 게 있죠. 일본은 이게 병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병은 아닌데 늙어서 쇠퇴해서 죽는 게 8%. 요게 선진국일수록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사이드가 2%.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살이 지금 5등이에요. 일본은 10대 사망 원인 밖에 있는데 한국은 자살이 세계 1등이라 그랬죠. 지금 무려 5등이에요. 그리고 이 간질환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것도 지금 약간 좀 후진국형이죠. 간염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갖고 이거 문신하거나 뭐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간염 바이러스 옮겨가니까. 피를 통해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살이 높다는 거, 간 질환이 많다는 거, 고혈압성 질환이 많다는 이게 다 이제 좀 죄송한데 다 후진국형 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좀 선진국형으로 고도화된 모습이 아니다. 이게 일본 패턴으로 가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살이나 간질환, 고혈압으로 돌아가시는 거, 요 세 개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프레벌런스라는 얘기는 이제 유병률이죠. 그러니까 특정 기간, 특정 인구 집단 안에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 반면에 발생률은 특정 기간에 새로 병이 생긴 사람들의 숫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유병률은 이제 과거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고, 발생률은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본의 상황 차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나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출산율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대고,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은 그래도 1.2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나은 겁니다. 일본도 낮지만. 우리나라 0.75, 일본은 그래도 1.2명.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는 아기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저 출산율대로라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인구가 곧 4분의 1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저기요, 저 수치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래 결국 한국이란 나라의 포텐셜, 저력,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가 출산율인데 일본보다 저렇게 낮다는 건 이건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지금 광복절 행사가 지금 무색하고 사실 여기에서 뭐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호남이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빈부격차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이걸 좀 좋은 나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곁다리로 보면 교통사고도 보면 이게 왜 이건 제가 왜 꺼냈냐면요. 일본이 2,600명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해마다. 우리나라 2,000 거의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우리나라 5천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2 그 2배 훨씬 많잖아요. 1억 2천, 5천이니까 2배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사망률이 일본이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성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급해요. 아무튼 빨리빨리 뭐가 성질이 급해요. 아무튼 이게 다 반영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는 건 뭐 준법 정신 포함해서 뭔가 사람들이 쫓기듯이 사는 거죠. 뭔가 아무튼 아침 일찍 또는 뭐 빨리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 이런 거를 국민 각자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득권 가운데 반칙으로 돈 벌거나 출세하거나 뭐 자녀 교육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탓이 크죠. 저 반칙했네 저놈들 저렇게 해서 뭐 그런 걸 없애야죠 사회적으로. 그래야지 정도를 지키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전부 이런 식이니까 허덕허덕 하다가 사고 나서 죽고
그래도 결과 안 좋으면 자살하고 애도 안 낳고 뭐 아이고 오늘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밖에 안 하네요. 이제 다시 화면 크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 얘기를 정리해 드리면 광복절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나 산업기술 분야 많이 따라잡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된 건 맞는데, 그런데 보건의료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평균 수명은 비슷해졌지만 아프지 않은 기간을 합한, 그러니까 아픈 기간을 뺀 건강 수명은 일본과 여전히 차이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뚱뚱한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률이 많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낮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더라.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일본을 뭐 이겼다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옛날부터 역사가 좁은 땅에 먹을 건 없고 위아래로 계속 침략을 받고 우리 조상들이 참 힘들었어요. 반만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글로벌하게 큰 소리 치고 다니던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좁은 땅에서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사색 당쟁으로 맨날 싸우고, 저놈을 죽여야 내가 뭐 살 게 있다. 맨날 싸우고 나라가 파이를 키우면서 발전할 수 없는 거죠. 몇천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거,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함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 일본에 비해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대법관님에게 직접 확인을 한 거라니까요. 사석에서 대법관님하고 어떤 그 김재영 대법관님이죠. 그 한번 저녁을 같이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인터넷이나 검사를 해보면 사기나 무고죄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배나 많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면 진짜래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남을 헐뜯고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한다는 뭐 그런 인식, 이런 것들도 좀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은 교활하고 뭐 속마음을 숨기고 뭐 이런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안 끼친다는 건 일본 국민들의 큰 장점이잖아요. 옛날에 일본 그 해일이 밀어닥쳐서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자연재난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그때 영국의 BBC 특파원이 일본에 와서 그 도호쿠 지방 가갖고 뭘 보고 놀랐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인데 국민들이 너무 순한 양처럼 줄도 잘 서고 너무 협조적이고 어느 마을에 가도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자식이 죽거나 가족이 죽었는데 안 슬프겠냐고요. 그러면서 BBC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현상을 보고 인류 진화의 새로운 장을 여기서 목격했다. 인류의 정신 문명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옛날 원시 야만 시대 죽이고 죽고 그러다 이제 인자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예의 범절이 탄생하고, 근데 이런 끔찍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저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놀랍다. 그런 건 인정을 해야죠.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얘기.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항상 차나 뭐 공중 그 시설에서 조용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조용하거든요. 떠들지 않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은 아주 교양이 없고 무례한 사람이에요.
네, 광복절날 뭐 또 갑자기 일본을 칭찬하냐. 근데 저는 이제 배울 건 배우자라는 취지로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니 뭐 또 행여 오해는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잠깐 볼까요? 화병도 많고 한도 많고. 네, 페트루시 풀님이 후쿠오카에서 공항 의자에 벌러덩 누워 있다. 그런 건 좀 하면 안 돼요. 나만 편하려고 다른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혈전약 때문에 코피, 코지짐을 했다. 이거 괜찮습니다. 심할 때는 이비인후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홋카이도로 이민을 알아본다고요? 이스마일 님이? 근데 30년 전부터 미도리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신념이나 욕망이나 로망들이 낮다. 일본이 그 개인들이 좀 초식 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막 악착같이 뭐 하려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줄었대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늑대와 추물림이 일본을 왜 이겨야 되나요? 네, 뭐 꼭 이겨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배울 건 배우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무슨 뭐 반일, 뭐 선동, 뭐 죽창, 뭐 아니면 뭐 일본 상품 불매 이런 거는 좀 이제는 저열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뮤리엘님 칭찬 감사하고요. 네.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래서 그 자살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더 전문가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비운디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이 얘기는 뭐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이 이미 100년 전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도 썼지만 비교하면 안 돼요. 아무튼 비교하면. 자기 집 앞에 멋진 장미밭이 있는데 실론의 장미 정원은 얼마나 예쁠까 뭐 이런 상상하는 사람을 막 혼내잖아요. 그 책에서.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유명한 시인 나태주님 풀꽃인가 그 말이 맞아요.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디 뭐 멀리 거창한 게 뭐 엄청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토의 아르모니아님이 갔을 때 돈을 떨어뜨렸는데 경찰에서 찾아줬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이 돋보이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점은 훌륭한데 어쨌거나 광복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건 지표 특히 우리나라 너무 비교하고 성급하고 사람들을 무고하고 헐뜯고 이런 거 좀 피하고 자살률 떨어뜨리고 비만하지 말고 혈당 떨어뜨리고 술 좀 줄이고 교통사고 좀 조심하고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건강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네, 네, 콜레스테롤이 160이면 약을 먹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전체 콜레스테롤이겠죠. 뭐 저 정도면 약을 먹을 수준은 아닙니다. 생활요법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그 광복 80주년 맞이해서 보건지표 몇 가지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률이 2배 높다. 이건 좀 안타깝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케이. 이제 더위가 좀 아무래도 꺾이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가을이 오겠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저는 또 새로운 취미로 카메라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한 대 사서 미러리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 핸드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 핸드폰도 카메라 성능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센서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요게 이제 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좀 카메라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겨울이하고 다니면서 집사람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인물 사진 그리고 이제 풍경 사진 이런 거 좀 찍어서 제가 여러분께 또 간간히 또 올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무튼 뭔가 우리나라에 좋은 일 있고 여러분께 좀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 뭐 의견도 좀 볼까요? 그러게 주님은 쇼핑백 한국도 공항에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맞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놀란 건 자전거로 야간에 좀 많이 다니잖아요. 저쪽 이제 양평에서 팔당으로 해서 이렇게 강변 강북도 오고 저 남쪽으로도 오는데 거기 가보면 밤에 막 12시 넘어도요. 그 강변에 깜깜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그냥 혼자도 막 조깅하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우리나라가 그만큼 치안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 건 정말 참 돋보이는 일입니다. 늑대와 춤을요. 겨울이 6살입니다. 네. 네, 제주도 내려가야 되는데 당분간 집사람을 좀 챙겨야 돼서 집사람이 우울증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네. 아이고, 네, 휴대폰도 우체국에 그대로 놓아주고 간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도 굳이 이렇게 안 묵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게 뭐 많이 비싸지 않은 거기도 하지만 안 훔쳐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늦은 밤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맞아요. 지금 카메라를 소니를 살지 아니면 캐논을 살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DSLR을 옛날에 저도 했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DSLR은 무겁고 막 크니까. 근데 미러리스는 좀 작으니까. 근데 이제 풀 프레임이니까 이게 이제 그 섬세한 걸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무튼 좀 뭐 그런 취미로 여러분께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가 부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럼요. 저는 제주에 있을 때도 하루에 1-2시간은 매일 집사람하고 전화했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와 보니까 또 서울도 좋네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말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만 제가 옆에 있는 걸 은근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집사람 데리고 많이 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곰국이님이 전문가신가요? 소니는 밝고 캐논은 색이다. 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오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경숙이님이 LDL이 180이 높은데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아픈 거하고 LDL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또 다른 걸로 보시고. 근데 지금 LDL은 181이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좀 줄이도록 해주십시오. 약을 드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홍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복절 밤 의미 있게 보내시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